어제 저와 같이 이제 분계라는 걸 했었었는데 우리가 분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 중에서 복식부기 방식을 분계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거래의 양면성을 우리 차변 대변 쪽에 나누어 쓰고 그 차변 대변 쪽에 일어나는 거래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하고 우리 영리법인에서는 꼭 무조건 우리는 복식부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장부에 기록하는 원리가 우리가 장부에 한 번 기록함으로써 모든 재무제표와 장부들이 한 번에 다 작성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원리까지 같이 맞춰가지고 그 기준으로 장부에 쓰게 되면 모든 장부와 재무제표들이 한 번에 작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에 대한 그 재무상태표의 기본 위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냈었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를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왼쪽은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낯설지 않으시죠? 그럼 차변이 왼쪽이 자산의 자리다라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인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자리가 오른쪽 대변이다. 그럼 자기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분계를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에 쓸 건데 자기 자리 쪽에 쓰게 되면 이 금액이 증가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반대쪽에 쓰게 되면 장부상의 금액이 줄어드는 원리를 써서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상의 거래 중에 우리가 가장 인식하기 편한 게 자산이 들어오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돈을 썼다, 돈을 받았다. 이게 제일 눈에 잘 보이는 회계상의 거래니까 그럼 그 돈은 나한테 재산인 자산이죠. 그래서 들어오게 됐으면 내 장부에 그만큼 증가시켜야 되니까 차변이 왼쪽에 쓸 거고 나에게서 돈이 나가면 내 재산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반대쪽인 대변에 쓰는 원리를 둘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채의 경우에는 내 장부에 빚이 생기면 얼마 빚이 있다, 얼마 갚아야 된다를 적어둬야 되겠죠. 그럼 돈이 들어왔을 때에 그럼 돈이 들어오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한다고 쓸 건데 들어온 이유가 돈을 빌려왔으면 반대쪽에 빚내서 빌려왔다고 부채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부채 자리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쓰게 되면 빚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돈을 갚는다면 나에게선 돈이 나가는 거죠. 갚기 위해서. 그럼 자산이 감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가는 거고 그럼 빚 갚았으니까 부채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반대쪽인 차변에 써서 빚을 줄여주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면 다음에 장부 쓰실 때 차변 대변은 잘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분계하실 때에 주의하실 점이 수익과 비용은 절대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분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합시다라고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그럼 분계 빨리 하기 위해서 익숙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 익숙해지셨을 때 그때 제가 빠르게 분계하고 금액을 빨리 산정하기 위해서 쓰자고 하는 건 추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자산 부채가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인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긁으면 빚 생겼다고 느낌 들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느낌이 빨리 오는 거래가 우리 자산과 부채의 증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치를 잡는 연습을 위주로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본에 대해서는 좀 성격이 틀리게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본 가지고 증감을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자본은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이 결국 내 돈이 되니까 자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돌고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반영되는 건 추후에 저와 같이 주식을 발행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순수한 내 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받아야지 내 돈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자본의 위치가 대변이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대변에 자본을 쓰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차변에 자본을 쓰게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원리는 간단하죠. 재무상태표에 자기 자리 쪽에 쓰면 증가, 반대쪽에 쓰면 감소. 이 원리는 우리가 분계하는 원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자, 분계를 위해서 수익과 비용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나에게 돈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도록 차변 쪽에다가 뭐가 들어왔다.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 현금으로 받았다를 쓰겠죠. 그럼 반대쪽에 들어온 이유를 써야 될 건데, 나에게서 내가 빚낸 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걸 우리는 수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돈이 나갔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빚이 늘어났다면, 신용카드 끌게 되면은 빚이 늘어났는데 그게 내가 물건을 산 게 아니고 그냥 소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빨리 찍어주세요, 지수씨. 자, 그럼 이제 이 거래의 8요소는 제가 외우자라고 하지는 않았죠.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수입 비용은 일단 배제하고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만 가지고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 반대쪽에 있으면 감소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할 건데, 자, 이 분계라는 걸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글자를 장부에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금액을 쓸 것이냐, 이런 걸 저와 같이 공부할 건데, 어제 이야기했던 거에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었어요. 실제로 주고받은 돈, 이체한 돈, 이런 돈만 썼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금액이었고, 대신 이제 어떤 계정 과목을 선택할 거냐라는 걸 저와 같이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자, 우리 교재에 53페이지에 첫 번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었어요. 자,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말하는 통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계상에서는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권리증서, 통화대용 증권도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어요. 그럼 이 통화대용 증권 중에 대표적인 게 수표가 있는데, 이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표는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모든 수표가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은행에 가면 이걸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에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럼 이 통화나 통화 대용 증권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차변에 현금을 쓰는 거고, 통화나 통화 대용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수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수표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가 있죠. 다른 회사를 우리는 동사 혹은 동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동점 발행 수표다 혹은 뭐 동사 발행 수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게 타사 발행 당좌 수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수표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수표들을 우리가 줬다 받았다에 따라서 차변 대변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내 재산이 늘어나죠. 수표 받았으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거고, 이 수단으로 지불했으면, 다른 사람 줬으면 반대로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이 다음 페이지에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었는데, 자, 이 당좌예금 구자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당좌수표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수표를 소지한 자가, 내가 발행한 수표를 소지한 자가 내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별도로 지불해주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용이하게 즉시 그때 적소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표 그 발행되어 있는 당좌예금 구자에 우리가 잔액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다면 우리는 금융부도가 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좌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하면 그걸 수취한 사람이 은행 가서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럼 제가 당좌예금 구자에서 이체해 준 거나 돈을 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장부에 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가면 대변이고 대변에 당좌예금이다라고 써서 내 장부상의 당좌예금 잔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반대로 내가 수표를 받았는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면 내 입장엔 그냥 현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행했던 수표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난 과거에 발행할 때 당좌예금 잔액을 줄였는데 그 받았던 사람이 은행 가서 돈을 안 빼간 거예요. 내가 도로 받았다는 건. 그러면 내 장부상의 당좌예금 잔액을 다시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건 줬다 받았다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우리는 당좌예금이다, 현금이다 이렇게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는 거고,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당좌수표 제도를 이용하는데, 자, 우리 당좌예금 구자의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 거절이 일어나면 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과 당좌 차월 제도를 서로 협약을 해서 가입을 해둘 거예요. 그럼 당좌 차월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의 당좌예금 잔액보다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해도 지급을 해주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내 당좌예금 구자의 잔액이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만약에 돈을 가지고 보증금 걸면 한 5, 600 정도 걸면 한 2천 정도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그 당좌예금 구자에는 마이너스라고 찍혀 있겠지만 우리 장부상의 잔액에서는 마이너스 엄수로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회계 담당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잔액이 있다면 당좌예금의 잔액은 0원이고 그 마이너스 20만 원은 우리 기업이 대출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마이너스만큼은 대출이다라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어제 같이 했던 예에서 우리 당좌예금 잔액 한도만큼만, 잔액이 발행하기 전까지 해서 잔액이 30만 원이 있었으면 30만 원까지만 당좌예금 잔액을 줄여주고, 그걸 초과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빌린 거다라고 장부에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는 걸 쓸 때 우리가 빌려오면 차입금, 빌려주면 대여금, 자, 이런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그런데 그 컴퓨터에 유동이다 비유동이라는 사인을 우리가 선택해서 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번호를 가지고 외우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정 과목을 우리 사람들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저거는 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인식하려고 유동들은 앞에 수식어로 단기라는 글자를 수식어를 붙일 거고, 비유동은 장기라는 수식어를 붙일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왔으면 이게 상환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건 올해 2021년 12월 31일이 보고기간 종료일이죠.
그날로부터 1년이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이죠. 그죠?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면 내년이잖아.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갚아야 되면 유동이다 단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니까. 그럼 내년 중에 뭐 갚거나 뭔가를 해야 되면 우리는 유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이라고 할 건데, 이 당좌 거래는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매년 갱신 계약이라는 건 그 비유동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년 중에 다시 얘는 거래가 끝나고 다시 살아나는 형식으로 우리는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너스 된 금액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고, 가끔 문제 출제위원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긴 해요. 그때는 우리 컴퓨터에 우리 전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 당좌 차월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문제 출제위원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을 써라고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그럼 적혀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지시문이라고 하죠. 그럼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때만 사용하면 돼요. 그럼 제가 어제 같이 적어줬던 건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억하시되, 당좌 차월을 써라 그러면 단기 차입금 대신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의미는 같은 의미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단기 차입금은 좀 포괄적으로 쓰는 거고, 당좌 차월은 정말 이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당좌 예금에서 우리 마이너스 통장인 당좌 차월 제도를 쓸 때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데, 이걸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이 퇴화가 돼서 사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이걸 쓰던 시절에도 결국은 기말에 이 계정 과목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중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쓸데없는 일을 이중으로 하지 않고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한번 작성할 때에 미리 내가 손 안 대도 되게 결정되도록 모든 걸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유동 비유동 이야기할 때 지금 2월 달인데 1년 6개월이면 제가 그냥 유동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근데 비유동으로 처리해도 돼요. 근데 비유동으로 처리하면 10월 31일 날 그걸 유동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서 두 번 하고 있는 거죠. 외부 이용자는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혼자서 두 번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하지 말고 처음부터 작성해 두면 12월 31일까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 비유동도 처음 한 번에 결정할 때에 수정 안 할 수 있도록 장부에 쓰는 게 지금 현재 관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자,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은 눈으로만 살짝 좀 익히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당좌 차월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때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 이 계정 과목만 눈으로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56페이지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분류를 봤었는데, 자, 잠시만요. 문 좀 닫고. 자, 죄송해요. 자, 이제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장부에 썼던 걸 가지고 당연히 기말에, 그리고 기말보다는 12월 31일까지 사업해야 되니까 연초에 이제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 거예요. 이제 1년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작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2020년도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왜냐면 이 재무제표 작성한 거 가지고 바로 담당자들이 썼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기업이라 그러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뭐 경영자의 재신임안도 보고 경영 성과 보고도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지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내용을 정리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작성해서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다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 그때 그 작성하는 그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은 같이 구분 통합의 원칙으로 통합시켜서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현금성 자산이 어디까지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실무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기가 아니고 이론 목적으로 간간히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은 기준이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회계상에서 취득이라는 건 사봤다가 아니에요. 회계상의 취득은 장부에 쓰면 취득인 거예요. 기록한 날. 그래서 취득 시점은 장부에 이 계정 과목을 쓰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취득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거지, 내가 보유 중에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하는데 보고기간 종료일 날 주로 정리하겠죠. 그때 봤더니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고 해서 그걸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에서 얘가 제일 많이 오답으로 나와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되는 자산.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현금의 성격이라는 표현 느낌은 있으시죠? 그래서 사용의 제한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현금화하는 데에 거래 비용도 당연히 크게 발생하면 안 되는 게 현금성 자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8페이지에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었는데, 현금과부족은 우리 현금 시제 맞추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현금 시제가 부족한 경우에 우리는 실제 있는 현금 잔액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낮추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보다 많으면 장부상의 잔액을 실제 잔액에 맞추기 위해서 장부의 금액을 높여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차변의 현금이라고 쓸 거예요. 항상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장부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지, 장부에 적혀 있는 대로 실제로 조절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값으로 현금을 증가시키거나 낮추게 되는데, 우리는 거래 이중성이라는 건 그럼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왔다는 건데 그 반대쪽의 이유를 아직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임시 계정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랬다가 원인을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을 지우고 원래의 그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어제 예를 든 거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써뒀다가 원래 여기에는 원인을 썼어야 됐죠. 그다음 원인을 밝히게 되면 현금 과부족을 지우고 원래 써야 될 원인 자리에 복리후생비라고 쓰면 장부상의 잔액은 이 현금 과부족은 잔액이 하나도 없게 될 거고,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나갔다 이렇게만 장부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돈이 많은 경우에도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높여주고 반대쪽에 왜 돈이 들어왔는지를 모를 때 현금 과부족 써뒀다가 그 원인을 밝히게 되면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에,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계정 과목의 반대쪽에다가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전액을 써야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200원만 반대쪽에 썼다 제가, 그러면 내 장부에는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에 100원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에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대쪽에 서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지워주는 게 우리가 장부 기록상의 잔액을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장부에는 얘가 지금 똑같이 쓰게 됐다는 건 지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금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한 이유가 이자 수익이라는 기록만 장부에 남게 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원인을 밝히면 좋은데, 자,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 이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잉인 경우에 이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과부족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업이 현금 시제 못 맞췄다라는 건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시제에 맞췄는데 돈이 안 맞고 부족하다면 잡손실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이 좀 남는다면 자비익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손실 자비익 처리하는데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찾겠습니다라는 기중에는 기간을 두고 있다가 결산 때까지 못 찾았다면 그땐 현금 가보조고 주면서 부족했으면 잡손실, 돈이 많았으면 반대쪽 차변에 주면서 자비익이라고 처리하는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잡자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사무직은 급여라고 할 거고 생산직 임금법을 적용받으시는 분은 임금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일용직인 분들은 일용직 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리 작급이라고 써요. 그런 것처럼 의미가 크지 않는 비용들 있죠. 그런 것들의 앞에 수식어로 잡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자비익 잡손실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잡손실은 못 볼 수도 있지만 자비익은 무조건 보게 돼요. 자비익은 의미가 크지 않는 것들 그냥 막 모아두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그 세법은 세금 계산할 때에 계산 시에는 원 단위 미만은 절사고 납부할 때는 원 단위 이하가 절사예요. 한마디로 몇 원까지 내는 게 아니라 몇십 원까지 내기 때문에 몇 원이 꼭 무조건 남아요. 근데 그 돈이 우리 회사한테 뭐 소중한 돈 아니겠죠? 의미 크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든 돈 들어온 거잖아요. 몇 원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비익으로 처리해 두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아마 무조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비익 잡손실은 우리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은 제가 이제 900번대라고 표현할 거고,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이렇게 우리 901번부터 950번까지가 영업외 수익이고 951번부터 997번까지가 영업외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다 900번대죠. 그래서 제가 영업외 수익 비용은 이제 말로는 영업외 수익 비용이라고 말하면서 900번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유가증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자, 우리 회사가 뭔가를 취득했을 때에 무엇을 취득했다라고 장부에 기록을 해둬야 되겠죠. 교재 71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뭔가를 취득해서 장부에 쓸 건데 그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장부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냐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왜 이걸 취득했는지와 그리고 취득한 이 자산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유가증권은 이제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권은 채권도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주식도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권은 권리 증서의 약자예요. 한자어로 권리가 있는 증서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럼 유가야 가치가 있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의미가 가치 있는 권리 증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채권도 주식도 전부 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들을 취득했을 때에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 회사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 이 유가증권의 성격은 시장성, 우리 주식으로 치면 상장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취득한 유가증권이 있는데 이 유가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이겠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보유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능력도 안 되는 회사가 채권을 사서 6년간 저거 내가 돈 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 한도 내에서 당연히 채권이라는 거 사주는 거. 채권 샀다는 건 우리 표현할 땐 채권 샀다는 거지만 채권 발행자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 채권에 적혀있는 이자를 받고. 그럼 능력도 안 되는 자가 돈 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기 회사
자금을 써야지.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할 거고, 또 우리 주식 중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주식들이 있죠. 우리 상식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 가름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가증권 채권이든 주식이든 취득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기에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은 맞는데 뭐 실향성이 없다든지, 채권 가지고 있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영향력 행사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 십몇 년째 꼴랑 2주. 그때 당시에 살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누가 봐도 제가 기업이라고 봤을 때 제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우리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계정 과목이고, 여러분 회사에 가셔서 유가증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대다수가 이 계정 과목을 써요. 이 계정 과목 쓰고 있는 회사 가면 그 신기한 회사고, 회사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 이 두 개,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회사에 갔는데 회사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적혀 있는 거예요. 회사 장부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엄청 기분 좋아해야 돼요. 절대 외부로 표현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회사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건 이론상으로 우리 시험용인 거지. 전부 다 매도 가는 증권을 써야 돼. 단기 매매 증권 쓴다는 거는 이 회사가 장부 기록에 계정 과목 선택이나 장부 기록에 크게 신경 안 쓰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업무가 편하잖아. 내가 어떤 계정 과목이든 내가 만들어서 써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기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보면 있대요. 저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기분 좋다고 저한테 연락 한 번씩 오시는데, 자기도 지내면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 장부는 그냥 가계부처럼 사장님이 자료만 맞추고 있고 그냥 거래 사실만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사무실이 다 하는 그런 사무실들이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럼 얘를 만난다면 실무에서는 기쁘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다뤄져요. 왜냐하면 얘를 실무에서 안 쓰는 이유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단기가 얘만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단기자가 붙어 있으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될 건데, 얘만 그 기준이 아니라 지금 즉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즉시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은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을 그냥 얘 가격이다라고 같이 산정하는 걸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뒀다가 얘를 사용했거나 팔았을 때에 그걸 비용으로 대응원가로 처리를 할 건데, 대응원가 처리하는 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처분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성격이 특이하게 다른 계정 과목들하고 달리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어제 취득하는 것부터 봤었는데, 자, 우리가 이 유가증권을 취득을 해요. 그럼 취득할 때는, 자, 취득할 때 제가 주식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꼭 잘하실 게, 시험 때는 무조건 취득하는 단계인데 액면가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액면가를 보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유가증권은 없다. 죄송해요. 주식은 없다. 채권은 액면가에 사는 거고,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은 없다라고 상식적으로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액면가에 살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그랬죠? 저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게 액면가에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그만큼 잘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액면가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함정이에요. 우리는 시가라는 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시가에 사게 될 거니까 한 주당 1,200원인데 1,000주라고 하면 우리는 120만 원에 샀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120만 원치를 샀는데 이때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에 10만 원 수수료까지 하면 130만 원을 주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나 아니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나 다른 거였으면 그 취득 가격을 130만 원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언제 팔든 간에 팔았을 때에 내가 실제 정확하게 얼마 남겼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만 특이하게 취득 시 부대 비용인 이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순수하게 유가증권의 매입 가격만 자기의 취득 원가를 구성을 하고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의 비용 처리하고 이 비용은 우리 회사가 펀드라든지 이런 그런 유가증권을 다루는 회사가 주업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영업 외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자, 이걸 포인트로 이론이든 실기든 많이 물어보니까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취득이에요. 취득. 사올 때 수수료지 팔 때 수수료가 아니에요. 이제 팔 때 수수료는 오늘 제가 또 다르게 처리될 거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는 취득할 때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외 비용.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순해요. 지금 이 문제,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상황처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나 아니면 문제에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900번대 쓰면 안 되냐라는 걸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대놓고 말할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아니면 문제에서 적혀 있나요? 라고 말하고 그거 아니면 900번대 쓸 일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때는 꼭 900번대 수수료 비용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연결해서 자, 오늘 새로운 거 진도 나갑시다. 자, 용어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계에서 이야기할 때에 공정가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시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회계에서는 공정가액과 시가를 조금 섞어서 쓰는 경향도 있고 근데 세법에서는 무조건 시가만 쓰지 시가를 공정가액이라고 표현 안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공정가액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공정가액이에요. 이 공정가액이라는 건 이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그 금액을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가라는 건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이 금액이 모두 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던 계산기를 여러분한테 팔아요. 근데 제가 이거 그냥 1,000원에 여러분한테 판다고 하고 여러분도 1,000원이면 그냥 그 계산기 중고라도 샀을 만해 라고 말하면 그건 서로 공정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저도 1,000원 받으면 만족스럽고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사쓰겠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정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계산기를 이 세상에 계산기가 안 나온다고 1,0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써야 돼. 그런 게 불공정 가격이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사용하던 계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런데 새 계산기는 뭐 얘가 3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기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시가라는 건 이 공정 가격 중에 시장이 형성돼 있는 이 부위들 있죠. 얘를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정 가액 중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시가이기 때문에 공정 가액을 표현해야 되는 걸 시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더러 많이 있는데
시가라고 표현해야 되는 걸 공정가액으로는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가를 벗어난 범위가 더 크죠. 그래서 회계는 공정가액을 쓴다라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공정가액 중에 시장 형성된 게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라는 표현도 섞어서 써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정가액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시가도 공정가액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시가를 공정가액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걸 보실 거고, 왜냐하면 회계는 공정가액, 사실 공정가액이고 세법은 시가를 따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 이 두 개를 좀 섞어 쓰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법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only 시가만 이야기하지 공정가액이라는 표현이 전혀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법은 우리가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시장 형성된 가격으로 다 했다고 다 후려칠 거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명품백 하나 샀어요. 싸게 잘 샀어. 세관에서 관세 매길 때 그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를 800에 사도 자기들 기준 가격에 1,000만 원 적혀 있으면 1,000만 원을 관세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오거나 이런 가격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5천만 인구 그거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좀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매매 증권 가지고 이제 교재를 좀 보면, 자, 어제 했던 예제를 제가 좀 연결해서 다시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단기매매 증권 개정 과목인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첫 번째 취득을 하는데, 자 우리가 1,000주의 주식을 취득을 하고 액면가가 1,000원, 어제 썼던 예제를 쓸게요. 그리고 시가가 1,200원, 취득 수수료는 10만원.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 우리는 분개를, 자 현금 주고 샀다면 대면에 현금이 나갈 거고 내가 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액면가는 살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시가 주당 1,200원씩 1,200원짜리 1,000주에서 120만 원인데 수수료까지, 그래서 130만 원을 주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순수하게 이 유가증권 매입 가격만 쓸 거고, 이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를 선택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자, 이 유가증권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말에 내가 얼마짜리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챕터가 자산이죠. 그럼 지금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가 얼마짜리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말에 해야 되는 행동이 기말 유가증권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기말 평가의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 12월 30일 날 종가 있죠? 그걸 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 종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종가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럼 내가 사왔을 때 가격과 기말의 종가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럼 그 차이 금액만큼을 조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장부에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내 장부에 적혀 있는 이 금액, 지금 사왔을 때는 이걸 12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겠죠. 그럼 이 금액을 기말 공정가액으로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금액을 변경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기말 공정가액이 1,400원인 거예요. 한 주당 1,400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0주인데 주당 1,400원이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내 이 단기매매 증권은 140만 원이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내 장부에는, 자, 그럼 여러분은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장부에 봤더니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공정 가치는 140만 원인데 현재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은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장부에 금액 20만 원을 높여서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의 장부 원리는 보통 예금이든 단기매매 증권이든 현금이든 자산이든 부채든 얘네들은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 들어오면 500만 원만 쓰면 1,500으로 쌓이는 것처럼 얘도 120만 원 적혀 있는데 20만 원 올랐으면 같은 쪽 차변에 20만 원 더 써주면 합쳐져서 140이 되는 거고, 내리면 반대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는 차액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한다는 게 분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만 원 올랐죠? 그럼 20만 원 오른 만큼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을 20만 원 증가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올렸으면 단기 매매 증권 올려서 합쳐져서 14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반대쪽에 이유 써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왜 단기 매매 증권을 높이게 됐죠? 지금 평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인데 올랐으니까 이익이죠. 자, 계정 과목은 안 어려워요. 계정 과목이 이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정말 단순하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있는데 이익 봐서 지금 20만 원 올렸다는 거야. 이게 우리 올랐을 때의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게. 유가증권의 평가를 가지고 보면, 자, 얘가 실제로 일어난 이익인가요?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죠. 내가 팔아서 돈이 돼야 실제 일어난 거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봤더니 올랐어.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친구가 술 사래. 술 사 돈 없잖아.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손익은 손해 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보유 손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보유 손익은 원칙적으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쓸게요.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원칙이라고 쓰는 건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이라고 쓰는 게 나중에 뒤에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예외 없이 제가 만약 예외가 생긴다면 책임져 있게 그런 거고, 아닌 건 원칙이라 쓰는 건 다 예외가 있어요. 그럼 예외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얘는 분류를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만 특이한 성격 가지고 있어 시험에 내는 거야. 계속.
얘 빼고 나머지는 실제로 아니라는 건 맞는데, 그럼 지금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900번대인 영업외 수익이라는 거예요. 얘 성격은 왜 회계에서 얘를 그렇게 분류하냐면, 단기매매증권의 단기가 뭐라고 했죠? 지금 즉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즉시 현금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걸 굳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냈다가 얘 팔고 영업외 수익 가는 기간 소비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수익 비용 처리해라고 우리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 그런 거예요. 얘만.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이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매우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유, 제가 소보다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다. 그죠? 자, 우리 쉬었다가 우리 뭐 10시 5분경 해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